미주놀의 모든 영상은 주식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수든 매도든 모든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여러분 스스로가 짊어지셔야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우리가 왜 아마존 주식을 사야 되는가에 대한 영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영상에 대해서 다소 좀 지루한 이야기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힘입어서 계속해서 아마존 주식에 대한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주놀,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저희 미주놀 사이트는요, 굉장히 많은 여러 주식 채널들이 있지만 특별히 주식을 처음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요즘 한국에서도 해외, 특히 미국 주식 정말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처음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미국 현지에 있는 저희들이 미국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자료의 영상이 될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중급 고급 자 분들한테는 다소 좀 영상이 쉬울 수 있겠지만 처음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엑기스만을 모아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할 테니까 주변에 두루두루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만이 사실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주식 투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좋은 주식이란 어떤 주식일까에 대한 몇 가지의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 주식이란 그 회사의 CEO가 어떤 사람이냐를 바라볼 때 저는 90%의 평가 기준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주식시장에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세계 어디나 일명 퇴출당하거나 먹튀하는 니콜라를 굳이 예로 들지 않더라도 이런 시장들의 CEO를 보면은 사실 윤리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사실 이 돈에 관한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임으로 주주들이 외면하는 경우는 참 많이 있죠. 갑자기 한국의 조씨 일가가 생각나는 건 왜 그럴까요? 대한항공.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 자, 아마존이라고 하는 주식을 바라봄에 있어서 저는 아마존의 CEO, 창업주이기도 하고 지금 대표 CEO죠. 제프 베조스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터스틴 지역에 굉장히 오래된 고기 뷔페집이 있었어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때 제가 참 많이 갔던 곳인데요. 제가 얼마 전부터 그곳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고기 뷔페집이기 때문에, 또 거기는 이제 미국식이기 때문에 반찬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 손님들이 가서 이렇게 가져다가 먹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코로나 훨씬 이전에. 근데 파리들이 보이더라고요. 파리들이 날아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여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제가 가만히 봤더니 갈 때마다 파리들이 날아다니면서 반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좀 씁쓸했죠. 나름대로 단골로 가는 곳이었는데 다행히 그곳에서 일하시는 매니저분이나 직원분들하고 제가 나름대로 안면이 있고 또 친했기 때문에 파리가 왜 이렇게 자꾸 생기는가 봤더니 그리 덥지 않은 날씨에는 출입문을 열어놓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손님도 별로 없는데 그 넓은 홀을 에어컨을 틀었을 때의 전기값을 세이브하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파리가 이렇게 많은 게 에어컨을 안 틀어서 그런 것 같은데 차라리 에어컨을 트시고 에어 이렇게 입구에서 에어로 이렇게 또 에어 커튼이 없다고 한다면 출입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랑 친했던 그 직원들이 저한테 조용히 와서 하는 말이, 좀 더 크게 컴플레인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사장님 좀 그 얘기 좀 듣도록 크게 컴플레인 해주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직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싸납게만 보이는 주인 사장님의 표정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얼굴에는 인생을 살아온 게 있다더니 맞습니다. 에어컨을 틀고 싶었지만 사장님이 그 식당의 주인이 못 틀게 했던 거죠. 제가 그 사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다시 에어컨을 틀긴 했지만 씁쓸한 뒷모습,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식당을 그 뒤로는 다시는 안 가게 되었고, 제가 안 간 지 1년 만에 그 식당은 다른 식당으로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식당,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에서 비위생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식당 주인이 갖고 있는 정신 상태가 썩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한 음식, 반찬 재활용, 그 다음에 맛이 없을 수는 있는데요. 제가 시사모 뉴스 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맛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요식업을 한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식당은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날짜 지난 식재료로 만들 수도 있고요. 요즘 코로나 이전의 일이었긴 하지만 얼마나 이 식중독의 위험이 많습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주식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결정하고 할 때도 그 회사의 CEO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냐를 아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플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미국에서 현금 보유가 제일 많은 최고의 회사로 잘 나가는 이유는 애플의 심장 DNA는 바로 스티븐 잡스, 이미 고인이 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스티븐 잡스의 DNA는 뭐죠? 그렇죠, 리노베이션이라는 겁니다. 혁신. 그 혁신.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서 늘 새로운 아이폰을 내놓을 때 혁신적인 모습이 없을 때는 시장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반대로 굉장히 혁신적인 모습의 제품을 내놓을 때는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흔히 우리는 아마존 생각하면 그냥 이커머스, 물건 파는 쇼핑몰, 이걸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프 베이조스의 이 자료들을 쭉 발견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마존의 DNA도 애플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리노베이션, 혁신이었습니다. 베이조스와 스티븐 잡스, 그 스티븐 잡스가 고민했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객들, 어떻게 하면 아마존과 애플을 사랑하는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들의 니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요구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라고 하는 사실. 스티븐 잡스가 남겼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는 팔아야 될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저의 심장을 움직였던 말인데요. 베이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편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마존이 처음 오픈했을 당시에 베이조스의 사무실의 모습입니다. 구글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거라지에서 시작했다는 공통점도 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추억의 사진이 되었지만, 자, 그렇다면 아마존의 CEO 이 제프 베이조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어린 시절입니다. 많이 알려진 대로 제프 베이조스는 어릴 때부터 영재라고 했다고 합니다. 1964년 미국 남서부 뉴멕시코에서 태어났는데요. 엘버쿼키에서 태어났답니다. 시골이죠. 제프의 어머니는 고등학교 때 제프를 낳았고, 부부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 이혼했습니다. 잡스랑 이것도 조금 비슷하죠. 가정 형편이 평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학창 시절에 그는 과학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요. 프린스턴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론 물리학을 전공했다가 다시금 컴퓨터 사이언스로 바꿔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지금 베이조스의 그 학창 시절의 사진이거든요. 이때는 머리가 많았네요. 자, 사실 어릴 때부터 천재성을 드러낸 과학 영재는 베이조스 말고도 정말 세상에 많죠. 하지만 베이조스가 그 어릴 때 과학 영재들과 달랐던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글자로 이걸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도전, 또 하나는 혁신, 챌린지와 리노베이션입니다. 베이조스는 자신의 도전적인 성격에 대해서 훗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덜 안전한 길을 택한다. 그런 선택이 나는 자랑스럽다. 즉, 도전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이조스가 프린스턴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졸업 이후에 좀 다른 행보를 보이는데요. 보통 저런 명문대학에 수석 졸업을 하면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죠. 근데 그는 안정적인 대기업이 아닌 일종의 벤처기업, 피텔이라고 하는 벤처기업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돌연 또 월가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금융업계로 넘어간 그는 투자은행이었던 뱅커스 트러스트의 펀드 매니저로 일하게 됩니다. 이러기 참 재밌죠. 컴퓨터와 사이언스를 전공했다가 펀드 매니저가 된 것이 큰 도전이었을 텐데 그는 그걸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역시 천재는 다른 것 같습니다. 투자회사 펀드 매니저로서의 베이조스도 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투자회사에서 그는 승진을 거듭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994년 딱 약간 30살이었습니다. 근데 돌연 그는 그렇게 잘 다니던 회사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한 1990년대 초에 앞으로 매년 인터넷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를 읽고 난 다음에 베이조스는 머리에 번뜩이는 상상력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는 그때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서점을 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아마존을 창업하게 됩니다.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웠죠. 월가에서 일하며 고액 연봉을 받고 정말 좋은 주택가에서 살던 베이조스는 뉴욕을 떠나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쪽의 시애틀로 이사오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다 그랬죠? 춥고 배고플 때. 아마도 창업을 하게 되면 배고플 수는 있는데 또 추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1994년 그는 양 아버지에게서 약 3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억 원 정도를 투자를 받게 되고요. 그 투자금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 회사 일명 아마존을 창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마존에서 미국과 전 세계 도시를 상대로 서적, 책을 팔기 시작하는데요. 창업 2년 만인 1997년 5월 15일 아마존닷컴은 드디어 나스닥에 상장하게 됩니다. 2년 만에 이룬 쾌거, 이것도 참으로 놀랍죠. 베이조스의 도전이 성공한 겁니다. 인터넷 회사의 신화가 된 제프 베이조스는 지금 사진에 보이듯이 1999년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로 뽑히기도 합니다. 이때도 약간 머리는 있네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2000년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닷컴 버블 사건이 발생하죠. 급격히 부풀었던 인터넷 IT 산업이 서서히 곤두박을 치더니 결국 닷컴 버블이 터져버리게 됩니다. 2001년대 일이죠. 아마존도 이때는 주가가 90% 이상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일제히 아마존은 이제 끝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기반한 서점이었으니까요. 여기 위기에 몰린 베이조스는 무차별적으로 임직원을 해고하여 경비를 절약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인 살기 위해서 직원들 자르는 거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네요. 그와 더불어 아마존을 종합 쇼핑몰로 바꾸겠다는 목표로 사업의 다각화를 꾀하게 됩니다. 일명 회사를 구조조정하는 거죠. 좋게 말하면 위기의 순간에 베이조스는 다시금 또 다른 혁신을 시도합니다. 그의 회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아마존에서 무엇을 팔면 좋겠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고객과 소통하면서 나아갑니다. 자신의 고객들이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조사를 합니다. 혹독한 혁신으로 거듭난 아마존은 2004년에 드디어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매출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며 드디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베이조스의 새로운 실험이 여기서부터 또한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이조스는 아마존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도 계속 도전을 이어가는데요. 클라우드 시장과 인공지능 분야가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한 베이조스는 2007년 킨들이라는 전자책 전용 단말기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킨들 알죠? 전자북. 빠른 속도로 전자책을 다운받을 수 있는 킨들은 전세계 태블릿 시장 판도를 바꾸었고 몇 년 뒤 태블릿 PC형 킨들 파이어가 공개되자 그는 포스트 잡스로까지 불리우게 됩니다. 킨들 이후에도 도전은 계속됩니다. 최근에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AI 무인 편의점인 아마존고를 만들고 새로운 유통 실험을 했고요. 그 밖에도 동영상 컨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 드론 배송, 뭐 사물 인터넷 쇼핑 시스템, AI 스피커 에코, 알렉사, 초고속 배송 프라임 서비스,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렉사 등 남보다 한참 빠르게 이루어지는 그의 도전은 아마존이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을 선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다양한 분야를 선점하며 거대 기업으로 성공한 아마존의 비결은 단지 베이조스의 도전과 혁신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베이조스가 가지고 있는 5가지의 경영 철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을 중시하라. 고객을 중시하라. 아마존을 설명하는 베이조스의 첫 번째 경영 원칙은 고객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뭐 고객 넘버원, 고객은 우리의 왕이다가 아니라 베이조스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말하고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에 집중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물건을 어떻게 파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상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건을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진 좋은 제품을 팔 수 있을까? 로 보통을 생각하는데, 베이조스는 처음부터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객에게 집중할 수 있을까? 고객이 무엇을 원할까? 고객이 앞으로 무엇을 원할까? 이 예측하는 것이 아마존의 존재 이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경쟁 회사를 볼 게 아니라 고객을 보면서 경영을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때 밝힌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에 집중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마존은 책 판매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한 번도 책을 팔아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객에게 단순한 책이 아니라 편리한 구매라는 가치, 이 밸류, 이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존은 수익보다는 고객이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책을 결제하고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게 됐고요. 결국 이 집중이 프라임 서비스 드론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초창기에 다른 인터넷 서점과는 달리, 물론 아마존만 인터넷 서점을 한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다른 인터넷 서점은 정말 많았거든요. 하지만 편집자와 작가를 뽑아 고객들에게 좋은 책을 추천해주는 글을 쓰게 한 것도 고객 가치를 위해서였고요. 세 번째는 그는 또 발명 쪽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2013년 베이조스가 몰락해 가던 종이신문사 워싱턴 포스트지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 당시 시장들은 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베이조스는 새로운 발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자신이 말대로 새로운 신문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지의 웹과 모바일 웹을 개편했고 뉴스 발행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해 워싱턴 포스트지를 IT 기업으로 변모시키는 거였습니다. 물론 베이조스의 도전이 늘 성공만 했던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실패했던 것이 2014년에 아마존에서 개발했던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파이어폰이라고. 사진 보여드릴까요? 망했습니다. 그것도 폭망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베이조스는 쿨하게 인정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죽지 말라고. 비판받기 싫으면 새로운 것을 안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 성공을 위한 도전 과정 속의 실패와 폭망은 우린 이걸 통해서 새로 배운다는 거죠. 저도 이 얘기를 참 저희 팀원들한테 하는데, 네 번째는 데이터가 기반이 된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이조스는 단지 자신이 도전과 발명을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대책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베이조스의 도전은 동물적인 감각에 의해서 물론 시작이 됐지만 촉이죠, 촉. 그 바탕에는 철저히 데이터베이스화된 치밀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해서 아마존을 운영하며 사업의 미시 구조 역시 꼼꼼히 관리합니다. 계약서나 언론 보도 자료도 직접 관여하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창업 초기부터 베이조스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고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것을 검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서점의 로그인, 검색, 주문, 심지어 배송 판매 기록도 특화했고요. 독자의 도서 구매 이력을 데이터로 만들어 도서 추천 시스템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하는 겁니다. 베이조스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월가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시작한 대표 서비스가 바로 서버 증설이 어려운 기업에게 남는 서버를 빌려주는 아마존 웹 서비스, 와우, AWS입니다.
AWS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에 왜 하나는 왜 하냐, 이거 왜 합니까? 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조금 앞서가는 거였으니까. 하지만 베이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 안목을 키우는 전략이라고. 역시 천재는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이 있습니다. 통찰력. 현재 클라우드 컴퓨터 사업으로 확대되어 아마존의 핵심 서비스가 된 AWS는 아마존의 이익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최고 수익 사업으로 매김하게 됩니다. 남다른 도전 정신과 5가지의 철학을 바탕으로 배송, 물류, 화장품, 식료품, 미디어, 금융, 로봇, AI, 우주 기술에 이어 최근에는 헬스케어 시장에까지 진출을 선언한 그는 정말 어쩌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인터넷 제국을 세상에 세워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가족적인 모습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 로켓 회사인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를 베이조스가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기부에는 인색하면서도 또 지구 환경에는 그렇게 또 목숨 걸고 합니다. 우주 개발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우주 개발에 뛰어드는 괴짜 2명 있죠. 그렇죠. 테슬라의 머스크, 그 다음에 아마존의 베이조스. 근데 스타일이 약간 틀립니다. 머스크는 좀 공격적으로 막 하고 베이조스는 철저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갑니다. 도전과 혁신을 멈추지 않으면서 원칙은 철저하게 지키는 베이조스의 삶이 지금의 아마존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윤리적인 평가는 좀 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시절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었던 아마존 물류창고의 확진자의 발표들, 그리고 한때 버니 샌더스가 과감하게 비판을 했죠. 아마존의 그 임금 체계를. 본인은 부자일지 모르지만, 아마존이 돈 많은 회사일지 모르지만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이들은 여전히 푸드스탬프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극빈자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을 때, 또 그런 비난은 쿨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당시에 최저임금 15불로 인상하는 단행을 또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마존 물류창고는 점차적으로 기계화하는 쪽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이제 비즈니스가 점점점 커져서 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직원 수가 늘어나면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는 배가 된다는 말이 있죠. 그쵸? 남들한테 말할 때는 우리 회사 직원이 몇 명이야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다 나중에 사장님 몸에 암덩어리로 작용할 정도로 큰 스트레스입니다. 사람을 다루는 것이 가장 힘들거든요. 특별히 미국에서는. 베이조스는 여기에 대해서도 해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결국은 로봇, 인공지능, 기계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가 양산이 될 거고, 그럼 지금 아마존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직원들은 결국 로봇이 오기까지의 일종의 땜빵? 그렇게 됐을 때 사실 기업이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공존이고 상생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윤리적인 판단과 이런 접근은 좀 뒤로 하고, 이러한 탄탄한 재무구조와 CEO가 갖고 있는 열정, 해안, 노력하는 천재, 그런 나름대로 즐기는 천재로 인해서 만들어진 아마존은 사실 운때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드론을 띄운다라고 하는 도전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되었을 때 사실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고, 그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것도 많았지만 베이조스는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쇼핑몰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렇죠. 신속하게 받지 못하는 기다림이다. 그거를 당겨야 된다. 그래서 물류창고를 전 미국에 계속 짓고 있는 거거든요. 통과가 됐다 그러죠.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머리 뒤통수가 깨지지 않는다고 방금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예, 정말 재수가 없는 분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코로나는 또 아마존이 한번 껑충 뛸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제는 이커머스, 온라인으로 생필품을 주문하게 되면서 다시금 아마존이 껑충 뛰어올리는 모습을 지금 10년 동안의 아마존 주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회사를 평가하는 기준 가운데 저는 90%가 그 회사를 창업하였고, 창업자가 아직도 CEO로 있으면서 그가 보여주었던 능력, 생각, 마인드, 이것이 저는 좋은 회사를 결정하는 하나의 DNA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비록 자그마한 식당이든 리코든 세탁소든 아마존과 같은 큰 회사든 동일하게 저는 작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팀장으로서 참 이거에 대한 늘 고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 팀원들이, 우리 부서 직원들이, 내 회사 직원들이 사장을 능가하지는 않거든요. 세상에 그런 직원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베이조스로 인해서 세워진 아마존, 베이조스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한 아마존이 충분히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좀 길어졌는데요. 아마존 말고도 좋은 주식들, 좋은 회사들 정말 많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조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마존만 너무 또 할 수 없으니까 아마존 주식을 사야 되는 세 번째 이유로 세 편의 영상으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미국 주식에 있어서의 텍스, 세금 문제라든지, 그리고 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어떤 주식이 뜨는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을 때는 어떤 주식이 뜨는지에 대한 이제는 구체적인 또한 영상에 대한 그것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함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좋아요, 구독, 알림 해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큰 힘이 되니까 격려 차원에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지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